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드디어 원샷법 통과됐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통과된 건가요? 김치로 따지면 묵은지입니다. 원샷법.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끌어놓고 반대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동아일보 1명입니다. 210일 많이도 끌었네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그런데 반대는 뚜껑 열어보니까 정작 24명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의당도 참여를 해서 17명 중 11명이 투표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전원 찬성표 던졌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작 반대 24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와 기권을 포함해서 46명 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11을 이 원샷법을 왜 끌었는지에 대한 해명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샷법이 통과됐다는 것 플러스 국민의당이 국회 본회의에 제3당으로 처음 참석을 했는데 이게 잘하면은 캐스팅 보트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제3당이 1, 2당을 흔들 수 있는 수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당은 국민의당을 이번 원샷법 표결에 끌어들여서 EJ 전략을 사용했다. 이렇게 정치 분석가들은 평론을 했는데요. EJ,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건데 그렇다지만 이 듣는 오랑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역시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텃밭에서만 진박 마케팅. 아니 그러면 텃밭이 아닌 곳에서는 진박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당 전체엔 진박이다. 진박 아닌 진박 같은 너. 진박과 진박의 차이가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친박 용어 사전이 페이지가 점점점 추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록해가면서 외워야지 안 그러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진박과 진박의 차이 전해드리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일면에 이런 기사 실렸습니다. 핵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 UN 제재로 깨닫게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존립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군은 북미사일 발사 시 추적을 하고 요격을 하겠다. 미 전략 자산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시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 존립까지 정면으로 거론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만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만평일까요? 여자가 똑똑하면 밉상이다. 모자란 듯 보여야 한다. 김을동 의원이 귀성 인사를 나왔네요. 그런데 귀성길 가는 며느리는 명절에 닥치고 일만 하라고 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 뒤에 진박에게 표를 머리가 똑똑한 분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김을동 의원의 발언 머리 똑똑하기로 따지면 사실 박 대통령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겨레 만평 아주 재치있게 비꼬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두 장의 사진 보겠습니다. 두 장의 위성사진을 정확히 말하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성사진은요. 동창리 발사장 사전 준비가 포착이 됐습니다. 궤도에 올려진 이동식 구조물 사진, 그리고 작업대가 가려진 이 지지탑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연료 산화제 벙커도 보이고 오늘 어떤 조간신문에 보면은 김정은이 이 미사일 발사를 관망할 수 있는 관망탑까지 세워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하나의 위성사진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요. 두 번째 위성사진입니다. 미국 위성에 딱 걸린 김정은의 호화 요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동시에 북한 김정은이 즐겨 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화 요트 사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인민들 굶어 죽어가는데 미사일 발사대 세우고 자신은 호화 요트 타고 또 한편으론 그 속내까지 위성사진으로 들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도 숨가쁩니다. 북한의 로켓을 요격하겠다는 팩3, 패트리엇3 미사일을 실은 자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팩3 없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수송함 오스미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서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싣고 히로시마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오키나와로 향하고 있는 사진이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사회, 정치 이슈 등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삼성그룹가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랑 사장과의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절절한 심경을 나타냈는데요. 과연 이게 절절한 애끓는 부정인지 아니면 전략적 판단이 있었는지 오늘 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무재의 이혼 항소, 절절한 부정으로 친권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선 적은 없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절절한 애끓는 부정을 나타냈는지 출력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저희 집안 식구들은 아들이 태어나서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무재 고문의 부모님이 손자를 한 번도 못 봤다. 9살 때까지. 이런 내용을 말했고요. 저조차도 면접 교섭 월 1회 27시간을 하기 전까지 단 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밑으로 보면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보통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태어나서 처음 라면을 먹어보고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자 엄마와 부자 할아버지의 삶과 달리 평범한 떡볶이, 라면, 오뎅, 순대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문득 떡볶이, 오뎅, 순대를 참 자주 먹는 저희들은 재벌도 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저께 이무재 삼성전기 전 사장이 상소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준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던 기자들한테 나눠주면서 한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여론의 홍보, 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혼 협상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보자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거 한 것 같고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 네, 내용 자체는 기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 본인의 본가 사람들이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려고 할 때는 호텔 신라의 측에 공식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면접권을 신청을 해서 보는 상황이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보통 사람의 삶을 경험해주고 싶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 왜요? 이것은 재벌가의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정상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재벌가라고 이렇게 다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황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었기 때문에 못 본 것이지 재벌이기 때문에 못 본 것은 아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제 문제를 약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조금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반재벌 정서, 그리고 재벌과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의 그 괴리감, 그 정서적인 민감함을 건드렸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물론 이 사실은 팩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상대가 재벌이고 부자 할아버지, 부자 엄마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보면 떡볶이, 라면, 오뎅, 소스, 서민적인 정서에 소구하는 그런 용어를 했는데요. 이거를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맛보지 못한
못하게 됐다 하는 건 예. 본인의 잘못이죠. 아, 본인의 사실 잘못이다. 엄마들은 다 보통 마음으로 라면 애들한테 안 먹이고 싶은데 예. 그래도 다 먹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의 규칙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그렇군요. 반 기업 정서에 기대려고 한다 하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건 좀 안타깝네요. 일단은 정말 간단한 생각으로 임유선 변호사님, 삼성가의 이 손자 손녀들은 떡볶이, 오뎅, 순대, 라면을 못 먹는구나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아직 어려서 그렇지 정용진 부회장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블랙라면을 아침으로 즐겨 먹는다고 SNS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다 재벌 가도 먹습니다. 어른 되면. 변호사님께 한번 네. 묻겠습니다. 1심 판결이 도대체 어떻게 났길래 이무재 고문이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이례적이죠. 원래 재벌가들은 보통 이혼을 하더라도 법원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조정 신청으로 해서 굉장히 조용히 자신들끼리 비밀을 유지하는 약정까지 체결한 다음에 끝내는데요. 아니, 이 재벌가들이 이혼할 때는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정까지 해요? 그럼요. 예컨대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혼하는데 그 내부 사정은 아무것도 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혼 조정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이렇게 조용하게 다 끝내는데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로도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하고도 특별 약정을 대치로 다시 체결합니다. 절대 외부로 얘기하지 않을 그러니까 것. 이 집안 싸움, 집안 복잡한 얘기 밖으로 나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재벌들은 보통은 조용히 처리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정 신청에서 이 조정이 성립이 안 됐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갔고요. 예. 소송으로 간 데에서 나아가서 이무재 고문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1심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인데요. 완패했다 1심에서. 네, 먼저 소송의 원고는 이부진 사장이죠. 이부진 사장이 제기한 것이 이혼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내게 갖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양육권, 친권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게 단독으로 해달라. 갖게 예. 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이무재 고문은 절대 이혼이 있을 수 없다. 아마도 그 내심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 아내에게 갈 것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예. 이혼을 안 하고 싶은 걸 겁니다. 뭐 아내를 뭐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 때문에요. 예. 두 번째,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과 친권은 아마 자신이 갖든지 그게 아니면 공동으로 갖게 해달라 쪽을 주장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판결이 이혼도 해라. 양육권과 친권도 이부진 사장의 손을 사장에게 들어줬군요. 단독으로 가져다라고 나오는 좀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양육권과 친권을 한쪽에 단독으로 갖는 경우는요. 양육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친권까지 한쪽으로 단독으로 갖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판결이 잘 안 나오거든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예, 공동 친권을 주로 판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무재 고문이 좀 배수의 진을 치고 재벌가의 속사정까지 그동안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본인도 부끄러운 사정까지 언론에 호소하면서 예. 재벌의 후광 효과와 좀 다투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애끓는 부정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감정적인 호소 뭐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는 뭐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싸움은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돼 해도 너무하네. 오죽하면 돼 해도 너무하네. 의 싸움이 될 거로 오. 보고요. 그래서 임고문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법리 공방으로 하면은 뭐 진실 관계도 있겠지만은 이제 법적인 뭐 뒤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그 화력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론전으로 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쪽이 그러면 오죽하면입니까? 그쪽은 이제 그렇죠. 해도 너무하네인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친할아버지가 그럼 2007년이면은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네.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뭐 못 봤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대중에 이렇게 호소하는 걸 바랄 테고 해도 너무하네 전략이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평판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왜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삼성이 이제 사장 단위 수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예. 매월 이제 몇째 주 수요일 새벽에 만나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평판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삼성 사장 단위에서 강의를 했어요. 네. 이게 위기관리 컨설턴트하고 변호사하고 기자가 같이 쓴 책인데 이제는 지배하는 것은 결국 법리적 공방이 아니라 평판이다. 평판이다. 예, 어떤 식의 힘을 실어주느냐 이게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결국 위기 관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 평판이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오죽하면 여론이 우세하냐 아니면 해도 너무하네 여론이 그렇죠. 우세하냐가 그리고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부진
사장이죠. 이분희 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재벌 중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뭐 소탈하고 또 털털하고 통 클 때는 통 크고 그 평소에 쌓아놓은 자기의 평판이 이제는 자본이 되는 거죠. 이 여론 공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좀 새로운 장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법리 공방 약간의 여론전이 있다가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합의를 보고 이번에 다 물어버리는 시기였다면은 이번엔 좀 광범위한 여론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실제로 있다. 주변 여성들 사이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시아버지를 못 보게 한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무재 고문의 이 호소문을 이제 저도 이제 듣기로는 할아버지는 한 번도 못 보고 할머니는 몇 번 한 두어 번 왕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 자기 아들을 못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무재 고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동정론이 좀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기진천 의원님, 떡볶이라면 순대도 못 먹고 할아버지도 못 봤다라는 전략이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다. 임윤수 변호사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세상은 진실 게임 투성인데. 진실 게임 투성이다. 진실 게임 투성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럼 떡볶이 순대 먹는 사람들이 참 생각해보니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 하나 하고 주말이면 만나서 저는 손자들하고 레슬링 하거든요. 손자들하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니 진짜 져주느라고 힘들죠. 근데 이런 보통 사람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돈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이무재 고문이라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 9살 될 때까지 못 보게 했다. 그 부모들은 미치는 겁니다. 이게 진실 게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난 진짜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으로 장가를 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여기까지. 우리 집도 재벌이 처가가 재벌이 아니길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고문 간의 이 진실 공방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두 번째 돌직구 신문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원샷법은 통과됐지만 역시나 고성과 폭언 이게 빠지면 국회가 아니죠. 무능무치 난장판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장판이었던 원샷법 통과 현장을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아닌 어떤 분이 새누리당을 능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해결은 너무 저렇게 싸우고 원샷법도 통과 안 됐으면 오늘 신문에 의해 더 두드려 맞았을 텐데 그래도 원샷법은 통과시켰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서로 막말이 오가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김 의원님? 일단은 저런 고성 속에도 불구하고 원샷법이 통과됐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원샷법 통과부터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참 긍정적인 분이에요. 막말을 물어보니까 원샷법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원샷법 통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봐야 그다음에 이 막말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라고 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 잘 알고 있을 텐데 전 세계를 호령했던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가 시대적 변화 흐름을 못 읽고서는 한 번에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죠. 그렇게 기업이 지금은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히 하나의 예를 들면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에 가서 기후변화 협약을 하고 왔는데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갖고서는 앞으로 새롭게 발전될 산업들이 있어요.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아주 예로 들 수 있는데 해수를 가지고 담수하는 산업들 이렇게 신산업으로 갈 수 있게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길을 터주자.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 법안들을 한 번에 통과시켜 주자라는 것 때문에 원샷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러니까 기업이 좀 더 숨통을 틔워준 거죠. 먹거리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없애주자. 이게 원샷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극한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벌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악용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만나갖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죠. 그 합의문을 토대로
25일에 상임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 다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29일에 통과하기로 딱 날짜가 도래가 됐는데 29일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네. 제동을 그러니까 걸었어요. 새누리당이 화가 났겠죠. 예. 이 화가 난 폭발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 다 합의해 놓은 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이거를 틀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화를 내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일컬어서 예. 그 국회의원도 아닌 양반이 예, 라고 화를 내니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우리도 할 말 있어라고 이제는 대통령을 공격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 한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요? 저 아수라판에서? 저 여야에서 어저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3지대 했던 안철수 의원이 씩 미소를 머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허. 여야가 저렇게 국민에게 막장의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같은 제3정당이 필요하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해갖고 통과시킬 수 있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국민의당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통과는 되지만 단독 처리하게 되면은 오명을 뒤집었을 것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 사실상 통과가 될 수 있었던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라고 여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하자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아니 그럼 새누리당은 우리가 할 말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국회의원도 아닌 분 한 말씀 때문에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겨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여야가 싸우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씩 웃었던 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성희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씩 웃었다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에 할 일이 많고 또 앞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마 국민의당 제3당의 역할을 아까 말한 매기 효과 미꾸라지들이 막 싸우는데 매기가 한 마리 있으면 모든 미꾸라지들이 긴장해서 더 예.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아마 그 막상 싸움을 보면서 홀로 미소를 지었던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생각에는 그래 새누리 더불어 계속 더 싸워라. 더 싸워주길 바라야 하는 우리의 존재감이 마음이겠군요. 그럴수록 더 커진다 하는 예. 그 내심 그 마음을 가지고서 했던 것 같고 국민의당 실제로 어저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원샷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고요. 국민의당 참석한 의원들은 전원 다 찬성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양측이 또 갈라서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이나 또 한 가지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3당 아직 원내 교섭단체를 하지 못했지만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국민의당을 빼고서는 뭔가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 것 같은데 어떤 조간신문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의제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태구 실장님, 이의제의의 뜻은 뭐 워낙 알다시피 저 오랑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건데 어제는 김무성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오랑캐로 이용했다고 조간신문에 나왔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안철수 의원이 다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3당이 잘 된다면요. 예.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는 안철수 의원의 이제 크레딧 혹은 이제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손을 잡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런 거는 여당 손 잡아주고 저런 건 또 야당 손 잡아주지 않냐 할 때는 하고 반대할 땐 반대하는구나 이런 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한쪽만 이렇게 도와주면은 자기 이제 효과 극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새누리당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그냥 지휘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당의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꼬이냐면은 예.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서 반대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이 법의 순서가 잘못된 건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했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있던 시절에 이목희 정책위 의장, 주류 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이고 또 산자위 간사, 홍영표 의원 역시 주류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실무를 진행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기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도 오케이한 법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박영선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이거 순서의 문제다 이야기했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어제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국회 신뢰를 위해 가지고 이거 통과시켜줘야 된다.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스텝이 꼬여 있어요. 김종인 안에서 위원장. 잡음이 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제 힘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선거는 잘 이끄실 겁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 쟁점 법안의 문제라든지 사실 이거는 어느 쪽 손을 들면 한쪽은 반대하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가 어제 첫 시험대였죠.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과는 달리 반대표는 뭐 24표밖에 나오지 않았던 법이었고 이 법이 여야의 무수한 신경전과 싸움을 거치면서 장장 210일 동안 계류돼 있다가 이제서야 통과가 된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반대는 얼마 없었던데 EJ 이기진 전 의원님 누가 오랑캐예요? 그 EJ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원숭이를 보는 게 아니라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날 와서 아련하는 거예요.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련을 받는 거군요. 세상 사람을 아주 고루 구경하는 거예요. 네.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그렇죠. 생각인데 예,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뭐 그 얘기는 사실 그래요. 299명 빼면 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 국민의 뜻은 얘기할 수 있는데 비대위원장 정도면 그 조정하는데 영향력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나 배운 사람들이나 모두 너무 어려운 말 써요. 방송은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초등학생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지금은 아마 좀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도 중학생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럼 그것도 재벌 무슨 구조 조정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원샷법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이제 원샷 떠오르는 게 아는 게 원샷밖에 없잖아요.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정치와 꼭 정부에서 만드는 법도 꼭 외국말 써서 해요. 예. 어려운 말 써서 하고 예. 자기들만 배운 대로 즐기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풀어줘야 돼. 아까 풀어준 거 진짜 잘하셨어요. 예. 법 내용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김병기 전 의원 오늘 이계진 선배님한테 칭찬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원샷법 어쨌든 통과됐는데 네. 뭐 그건 잘 됐다 치고 문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선거구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구가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있어요. 그럼 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는 또 어디란 말입니까? 웃지 못할 코미디인 것 같은데. 어림치구가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어림치고 저 어딘가에 남한 한반도 여기가 내 지역구 어딘가에가 같은데 이러면서 있는 경기도와 거예요. 분당 사이 어딘가가 내 지역구다. 그러고 있는 진짜 실제로 있는 건데 네. 정성희 의원님. 아니 도대체 이 지역구는 통과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러다가 지역구 없이 선거 치르는 것 말도 안 되는 상황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원샷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법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선거구와 함께 사실 처리를 하자. 그거보다 먼저 하자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고 이제 원샷법보다 어저께는 먼저 됐는데 원샷법은 급한 대로 통과가 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 있는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설 직후에 다시 한번 국회가 열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국회의원이 있긴 있는데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뭐 지역 대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지역 대표성은 없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회의원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상황을 그 새누리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금 방조하는 게 아니냐. 방조하는 것이다, 사실상. 왜냐하면 현역들의 디지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무법천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싱크탱크니까 김병기 전 의원님, 여의도연구원 소속 출신이신데 이제 설 밥상 인심, 오늘부터 사실상은 이제 설 연휴 빠르면 시작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설이면 명절 밥상에 모여서 아니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나왔고 신인은 누가 나왔는데 그 내용 누가 좋아요? 처남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실 설 밥상에서 이런 것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현역은 현역대로 예비 후보는 예비 후보대로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대로 정치신은 정치신대로 내 지역구가 저기 어디매 이러고 있으니 이런 선거는 전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제 때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루고 미룰 수가 없는 게 2월 24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서 재외국민들도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외국민들 선거 일정이 24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선거구가 없으면 선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있는 총선 일자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최대한 할 때까지 너희들 합의 못하면 2월 18일에 내가 직권상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유권자들, 시청자들한테 조금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왜 그동안 선거구 일정이 안 되는가. 법이 바뀌어갖고
여야가 서로 추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여당이 4명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해요. 그럼 8명이잖아요. 예. 이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선거구가 합의된 안이 마련돼서 국회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야가 서로 자기들 의견만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3분의 2가 죽었다 깨도 안 나오는 거죠. 죽었다 깨도 안 나온다. 네,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국회의장이 자기 안을, 중재안을 마련해서 직권상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장도 차마 직권상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내 혼자 직권상정을 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설 전후 해갖고서는 다 정리될 겁니다. 예. 늦어도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네. 의견이 지배적인데 과연 설 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다시 되찾아질 수 있을지 선거가 획정될 수 있을지 많은 정치부 기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저승사자가 이제 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록 지역구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천 사령탑, 이른바 공천 후보자 추천 관리 위원장들의 면면이 정해졌는데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현역 의원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바야흐로 저승사자가 맞구나라는 공포감을 후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사령탑이 누가 확정이 됐는지 3인 3색의 공천 사령탑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마 이 지역에 출마를 예상하고 있었던 예비 후보나 현역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돌직구 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부터 갑니다. 빨간색으로 거의 뭐 핏빛바다입니다. 이한구 의원, 친박 이한구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현역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정치인, 비인기자, 인기가 없는 사람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역일지라도 이번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인재를 모셔오려면 우리 당규에도 있는 만큼 뭐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우선 공천할 수 있다라고 김무성 대표와 다소 엇박자나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개판은 없다. 학자 홍창선 국민의 지탄받는 후보는 절대 안 돼. 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리 의혹 혹은 비리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들은 개파 따지지 않고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건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국민 눈높이 관료 전윤철 윤리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스타일이 뭐 정치인, 학자, 관료 컨셉이 좀 다 다르네요. 다 그리고 각자 이름들이 조금 달라요. 예. 예전에는 공천심사위원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한신 공천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는 없다. 네. 관리일 뿐이다라고 해서 공천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뀌었고 그 위원장 선정에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비박계를 선임할 것이냐, 친박계를 선임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선이고 친박계로 조금 분류가 되는 이 위원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공직 후 공천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 다시금 현역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그렇다면 현역 물갈이를 상향신 공천에서는 불가능한데 인위적 물갈이가 예. 결국에는 전력 공천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예. 결국 나아가서 그럼 우선 추천을 할 것입니까라는 말에 그건 우리 당원 당규에 우선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 상향식 공천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원래 의도대로 무난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한구 의원이 지금 현역일지라도 성과가 없거나 인기가 없는 사람들 공천 안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이 말이 네. 제가 듣기에는 네. 혹여 만에 하나 어쩌면 급기야 지금 대구에서 좀 이 말을 좀 적용을 해보면 이른바 유승민계 현역 의원들이 있고 이 유승민계 현역 의원들을 잡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지금 상륙을 하셨는데 이한구 의원 누굽니까? 친박 의원인데 혹시 유승민 의원은 아니더라도 유승민 의원의 팔다리가 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을 싹 물갈이하고 혹시 진실한 사람들을 거기 쓱 밀어넣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의심 어떨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순수해서? 제가 순수하기도 하지만 진실되기도 한데요. 예. 영화 진통을 겪은 끝에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처음부터 나는 비박계 제외할 거야라는 의지를 처음부터 대놓고 보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공정한 룰 심사를 위해서 나름 애를 쓰실 분이 뭐 나는 처음부터 나는 비박계 네. 싫어요라는 말씀을 하실 리는 없고 그냥 저성과자, 비인기자는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공정한 룰을 위해서 수식하는 당연한 말들로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와 똑같은 예. 그냥 당연한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이 이 위원장으로 선정되기까지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네. 윤태구 씨는 잘 아시잖아요. 김무성 대표, 이한구 의원은 나의 이 상행식 공천에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 친박계에서는 이한구 밀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원래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 공심위원장은 지도부하고 가까운 사람 내지는 이제 뜻이 통할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의지가 딱 맞아서 뭔가 그렇죠. 선거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그럼 있어야 이제 되는데. 이한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아니라 뭐 청와대라든지 친박과 뜻이 통한다는 게 대전제고 예. 저는 이제 임윤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성과 비인기 중에서 저는 저성과라는 말이 딱 귀에 들어와요. 저성과. 비인기라는 거는 뭐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인기, 비인기가 오히려 객관적이에요. 아, 오히려? 예. 인기 근데 투표가 더 객관적이다. 예, 여론조사로 하면 나오는 거니까. 예. 그건. 그런데 저성과는 과연 어떤 기준에서 저성과일 거냐. 이건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죠. 내가 보기에 성과가 없다고 쉬운 하는 해고에 거니까. 쉬운 그렇죠. 해고. 지금 쉬운 해고하는 게 쉬운 저성과 이제 예. 노동개혁의 큰 이슈지 않습니까? 쉬운 해고네. 쉬운 해고. 저성과라는 부분이 좀 아마도 적용의 폭을 넓힐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 아마 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세 분들을 조금씩 다 알긴 아는데 보면은 홍창선 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 17대 때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박영선 의원하고 좀 가깝습니다. 원래 이제 정동영 전 대표의 추천 몫이었었는데 그래서 홍창선 의원도 지도부하고는 참 교감이 있을 것이고 전윤철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대표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네. 제가 볼 때 이 세 분의 역할은 뭐냐면은 누구를 심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겁니다. 많이 뽑아내가지고 지도부가 어떻게 좀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이거든요. 힘든 역할이 아니라 뽑는 역할이다. 그렇죠. 피 묻히는 예. 역할인 거죠. 아까 제가 저승사자라고 딱 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래서 볼 때는 특히 이 세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시 어떤 선출직에 출마한다든지 예.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뒤에 내가 여기서 조금 뭐 인기가 없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할 분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적임자를 고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한구 위원장, 새누리당이 아마 좀 제일 피가 많이 튀길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혹시 그 피가 누구 피인지는 아직 저희가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뻐하시는 것 예측하지도 못하지만 과연 제가 방금 전에 대구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대구에서는 이한구 위원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대구로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매일신문. 대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동률이 높은 그런 신문인데 얼마 전 대구매일신문에 이런 노래 하나가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노래인데요. 제목 박타령. 닭이 날아든다. 웬갓 잡박이 날아든다. 박 중에는 망알박, 좌충우돌 감별박, 요리조리 눈치박, 이곳저곳 잡박들이 진박 6인 탈을 쓰고 얍삽하게 날아든다. 저 가짜박이 웃음운다. 이 지옥구로 가면 쪽박, 쪽박. 저 지옥구로 가면 진박, 진박. 어허, 좌우로 다녀 비웃음 산다. 이게 윤태구 실장님, 이거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대구 매일신문에 소개된 대구 지역에서 패러디되고 있는 뭐 노래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대구 매일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대구의 보수 주류의 중심을 지키는 걸로 평가받는 신문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대구는 이제 일간지가 이제 2개가 주요 일간지인데 그중에서 압도적인 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서울에서 좀 보수지들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 나면은 이게 대구 매일신문에 영향을 미치고 했는데 요즘 제가 볼 때는
대구의 이 정서는 대구 매일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서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가 워낙 지금 핫플레이스, 예. 뜨거운 지역이니까. 이런 거 싫었다는 게 그 의중을 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대구의 오피니언 리더층이 볼 때는 지금 이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 예. 라는 거겠죠. 정성희 위원님,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서 타사신문에 실린 어떤 이런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좀 그렇겠지만, 요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박타령, 이게 누가 봐도 진박 어벤져스를 겨냥한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타령을 빗대서 쓴 예. 것 같은데 어떤 기사 형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기자나 편집부에서 별도로 하긴 했는데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예. 가끔씩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뭐 언론 지수가 뭐 세계 수준에 못 미치네, 표현의 자유가 뭐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예.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과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근데 이 노래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박이 나옵니다. 망할박, 감별박, 눈치박. 그런데 저 지역구로 가면 진박, 진박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이 자막에 가렸네요. 딱 진박, 진박. 뭐 친박, 돌박 여러 가지 박들이 있는데 진박은 또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박 용어 사전을 다시 업데이트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방금 이 대구매일신문에 실렸던 노래에서 나왔던 진박. 이 진박의 뜻은 진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오히려 짐이 되는 박이다. 친박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지역에서는 진박일지 몰라도 다른 데 지역만 벗어나면 당 전체엔 진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기진 전 의원님 하나하나 보겠지만 일단 이 진박. 네. 대구에서는 진박이지만 당에게는 진박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뭐 그 뜻 그대로인데 누가 짐인지 누가 진인지 그거 참 모르겠고요. 그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연찬회 그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 시절에 예.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참 아부성 발언들이 나오는데 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찬박, 찬호박, 호박, 예. 호호박, 조롱박, 뭐 쪽박 다 나왔었어요. 그때 다 나왔군요. 그때 다 나왔었어요. 예. 쪽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친박 계열이었죠. 예. 근데 조금 멀리 했더니 뭐 범박으로 바뀌더라고요. 범박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대통령 되신 후에 난 사실 이명박 줄에 안 서고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했다가 참 많이 혼났죠. 예. 근데 그 후에 나는 지금 박노식이에요. 예. 박은 박인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그래서 박노식이. 박노식 선생님입니다. 정말 그 앞에서 박노식이 돼서 예.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범박도 아니고 지원만 박노식이다. 예. 그리고 뭐에 대해서 조금 내가 반대를 했더니 그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저런 거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정말 훌륭한 일꾼이라는 모습을 보여서 돼야지 그분과 몇 센치 가까운가 이걸 보이려고 하는 이 행태가 너무나 우습습니다. 예. 박노식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로 공감이 되는데 진박에 의해서 또 나옵니다. 특박. 특박은 이런 박을 특박이라고 합니다. 특명을 받은 친박. 특박. 최경환 의원 정도는 이 특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특명을 받은 친박. 뭐 특사로 임명받았던 친박 의원들도 있었죠. 세 번째, 망박. 여기 망할 망이 아닙니다. 망박. 바란다. 소망한다. 원한다. 친박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비박.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친박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망박. 누가 봐도 이분은 친박 아닌데 자꾸 친박이라는 분들 계세요. 저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나온 말인데 저거들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네. 대구 사투리죠. 저거들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네. 줄여서 저박. 정성희 의원님. 대구 민심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대구메일의 일단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진박 마케팅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먹히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꿰뚫고 있는 대구 사람들의 민심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박? 네,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급스러운 용어다, 저박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박. 야박은 야당의 들렸자, 야권에 온 옛 친박 인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야박이라고 하군요. 김명미 전 의원님, 네. 뭐 김종인 위원장, 뭐 조홍천 전 비서관, 뭐 이상동 교수들이 다 야박이네요. 한때는 여당이었지만 야당으로 별의별 용어들이 다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저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부겸 의원인 것 같고. 아, 김부겸 의원 대구에서. 오늘자 신문 조간신문 보니까 여론조사를 공개했던데 김문수 지사랑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저런 박 얘기를 나오면서 김문수 지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는 이런 기사 제목이 실렸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이른바 TK 투어. 혹자는 진박 투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투어를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최경환 코미디보다 코미디 같은 진박 투어. 다소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최경환 의원이 과연 이 진박 투어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발언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정정석 우리 예비 후보가 저 북골시 있잖아요. 저 정말 일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게 수의 분리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머리를 찢고 저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저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신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저게 다른 말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학계 최고 권위자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요, 우리 박대출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제일선에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에 뭐가 일이 좀 더 잘 돼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윤두현 전 홍보수석 예비 후보는 참 감각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생신 알고 오늘 날 뽑았죠? 저 정도는 돼야 국회의원 한다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센스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짜를 대통령의 생신에 맞추는 것이라고 강변한 최경환 의원. 물론 조크, 농담으로 던진 말이지만 이 농담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한겨레 신문은 이건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다라고 오늘 썼는데 어떤 발언들인지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진박 감별법. 첫 번째, 2월 3일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개소식에 갔을 때 우리 정종섭 후보가 붓글씨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우리 또래 중에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붓글씨를 잘 써서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옆에 3일 같은 날이에요. 박대출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최일선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돼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다 보니까 캠프에서 있던 사람이 잘 돼야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개소식에 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두현 후보는 참 감각이 탁월해요. 조금 전 보신 말씀이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 생신날로 개소식 날짜를 뽑았다. 이 정도는 돼야 국회의원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현승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요. 2007년 박근혜 대표 경선 때 내가 종합상황실장을 했고 이현승 의원이 수행단 부단장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해야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인데 나랑 함께한 이현승 의원 나와 함께 했으니까 같이 더불어 진실한 사람이다. 더불어 진실한 당이 됐는데 정성희 의원님 한겨레 신문은 이거 코미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단 물론 이제 코미디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부터. 조크죠. 조크로 하긴 했지만 이 그 발언 중에 보이는 그 최경환 의원의 그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아전인수, 건강 부해가 정말 굉장한 수준급이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상황마다 이게 진박 감별법이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붓글씨 잘 쓰니까 뭐 진실한 사람이다. 예, 붓글씨 잘 쓰니까. 최일선에 있었으니까 캠프에 뭐 정의로운 사회다. 그러니까 본인이 찍는 사람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진박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니까 뽑아달라라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가 진박이란 표현을 쓴다고 뭐 경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최경환 의원이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써요. 정말 진박이라는 문구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언론이 잘못인지 이거를 하는 근원지가 누구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조선일보 사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했네요. 이 사설로 헌법보다 의리라는 진박들. 국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내뱉나.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아까 말한 진박, 뭐 진박이건 망박이건 박 대통령을 어떤 팔아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계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모습이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보기 좋지 않다.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 철학, 그다음에 본인이 국가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아까 이계진 의원이 말한 대로 어떤 일꾼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느냐를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순전히 박 대통령과가 가깝다 아니다를 그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진 의원이 한 말입니다. 헌법보다 의리가 더 우선 아니냐라는 말인데 아무리 농담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법을 만드시고 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한 국회의원님께서 헌법보다 법보다 의리다라는 것은 정의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동아일보에 아주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어제 원샷법이 통과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였는데 원샷법 통과보다도 동아일보가 주목했던 것은 아마도 최경환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간의 이 심리적 거리를 너무나도 미묘하게 포착한 동아일보의 사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절대로 고개를 돌아보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이 모습이 뭔가 불편한 듯 저 멀리서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두 분이 어제 국회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마디 인사도 안 나눴다는 거예요. 마주쳤는데 여러 장의 사진 가운데 이걸 고른 거 아닌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설마 안 마주쳤겠느냐? 설마 안 마주쳤겠느냐? 그런데 이런 걸 찍어서 현재 상황을 저걸로 대신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아마 눈 마주보고 다정하게 얘기할 사이는 아니겠죠? 지금 심정상. 근데 지금 뭐 친박 논쟁, 논리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말기쯤 가까울 때 그의 이름을 팔아서 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 대통령을 팔아서 이렇게 한다? 그럼 아직 박 대통령이 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역으로. 대통령 오시면 우리 망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언젠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는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서 하려는데 그 행태는 참 좀 그렇다는 얘기죠. 지역별 온도차가 있는 거겠죠. 특히 이제 TK 영남권에서 이런 건데 저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개소식은 잔칫날입니다. 실은 개소식은 잔칫날이다. 가까운 분들이 있으니까 좀 과한 덕담도 하긴 해요. 실은. 근데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야 되고 제가 이제 정치를 보는 약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지지자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온도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정치인이 그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지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민에게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실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그냥 시장에서 여야 지지자들이 섞여 있는 데서 과연 저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최경환 의원하고 이 개소식 하신 분들한테 되물어보고 싶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참 안 좋아질 때 유행했던 게 고소영, 강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심이 실은 저작거리 민심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고소영, 강부자는 이걸 좀 패러디하려고 사람들이 지어내가지고 붙여서 재밌는 말이었는데 근데 특박 이런 이야기는 내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더 심각하다. 이건 좀 대통령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뉴스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사건 뉴스, 사회 뉴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7년 만에 제가 진범입니다 라고 진범을 자처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9년에 있었던 삼내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 나타났다. 임순 변호사님,
삼내 슈퍼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으며 네. 지금 나타난 진범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네, 99년도에 발생한 예. 사건이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의 동네 슈퍼의 3인조 강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3인조 강도. 네, 그래서 거기 슈퍼 주인도 결박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슈퍼 주인의 어머니도 결박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은 그 어머니입니다. 아, 결박을 했는데 돌아가셨군요. 입을 막고 하니까 질식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30분 만에. 사실상 살해를 한 것과 다름없군요. 아, 그래서 강도치사 혐의가 발생했죠. 강도치사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근처에서 3인방을 잡았습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였고 정신이상자였고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범인이 많다라고 자백을 하였고요. 구속 수사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해 2월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99년 10월에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습니다. 유죄로요. 정말 빨리 난 거군요. 그렇죠. 구속 사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3년에서 6년 정도의 형을 선고를 받아서 복역 중이었는데 근데 그 3인방 중 2명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진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범이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진범이 진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진범이 일단 나타났다는 건 17년 후에 진범이 나타났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진범이 진작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99년 2월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월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99년 중반경에 제보가 발생했습니다. 제보가 나왔다. 내가 진범을 압니다. 예. 진짜 진범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3인방이 아니라 부산에 3인방이 따로 있다. 따로 있습니다. 슈퍼 털고 다니는 애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슈퍼의 주인들의 말과도 일치해요. 왜냐하면 슈퍼 주인이 분명히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은 쓰는데 잡힌 3인방은 전라도 사람들이었거든요. 전라도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마을 아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이 제보를 받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은 무시했습니다. 묵살했군요. 현상금을 노린 정신 이상자의 제보일 것이다 해서 묵살했습니다. 1차 묵살했어요. 1차 묵살. 또 있나 보죠? 2차 제보는 무엇이냐? 이번엔 제보가 아니라 진짜 진범이 나타난 것입니다. 99년 10월에 확정이 됐는데 99년 11월경 문제의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애들을 수사를 하다가 수사 도중에 우리가 전주에 있는 슈퍼를 턴 적이 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약 수사하다가 잡힌 용의자들이 사실은 슈퍼 3내 사건 그거 내가 진범이다.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부산에서 발생하니까 부산에 있는 검찰이 관할이 그럼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 진범이하고 보낸 겁니다. 두 번째 진범이 나타난 거죠. 근데 문제가 대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진범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진범들이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백까지 했는데 전주지검은 무엇을 했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사를 하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구를 무혐의로요? 진범이라고 자백한 사람들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구속한 사람들은 계속 유죄를 유지하고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줬다.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건이 묻혀져 있다가 이것이 한 언론 프로그램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크게 사건화되고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펀딩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이 억울한 사연들, 당시 진범으로 거짓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재범을 좀 하게끔 해주자, 재심 청구를 하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다시 언론에 부각을 받게 됐고요. 여론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론에 부각을 받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 진범이 시종 자신이 99년도부터 진범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마음의 짐을 좀 덜기 위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까지 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그 할머니 묘소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게 저였습니다라고 하는 사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진짜 진범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복역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잡힌 3인방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복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서 사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일단 현재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수사는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사가 맞다. 저 사람들 진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원래 잡혔던 3내 3인조가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는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원래 3인방 유죄 맞다라고 주로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했다. 그리고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범죄 사실과 진술이 부합하다. 1, 2심 판결 나오지 않았냐. 우리의 수사는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항소를 무죄가 아니라 형 깎아달라고 했고 3명 중 1명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인정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사람들 억울하다라는 무죄 쪽에선 수사기관의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 범행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그리고 셋 중에 2명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진짜 진범이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를 해서 범인으로 잡아들인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번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죄입니까? 이 상황만 보면은 우선 유죄 주장에 대해서 볼게요. 2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지적 장애로서 정상적으로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던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번째는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99년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때리거나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취약하게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난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진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진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과까지 했어요. 이거는 좀 언론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명백하게 유죄로 볼 수 없는 사안 같고요. 예. 또 경찰이나 우리 언론이나 좀 물론 법원이나 이런 조직이 좀 특성이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게 자기 잘못을 좀 시인하기 힘들어해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정정보도만 하기 힘들어합니다. 예. 이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의 특성상 이미 판결까지 끝났는데 이걸 다시 까게 되거나 다시 수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덮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는 잘못을 시인하는 거에 이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진 의원님, 만약에 진범들의 주장이 맞다라면 그리고 그때 복역했던 3인방이 진범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금의 검찰과 경찰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검찰과 경찰이 함께 조작을 해서 유죄로 만들고 복역을 시킨 후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시키고 계속 우리의 수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맞다면. 이것도 범죄 아닙니까? 이것도 범죄. 이것도 범죄죠. 내가 내렸던 조사한 결과가 뒤집혀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게 문제입니까? 억울하게 17년을 산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그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의 상황을 억울해하는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법을 잘못 적용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명예욕이나 승진욕이라든지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3사람이나 17년 살게 했다. 이건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중대한 범죄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더라도 다시 조사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를 파헤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유죄 판정을 받아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범이 맞다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설령 검찰의 명예가 조금 훼손되더라도 말입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한복도 예쁘고 아이들 미소도 예쁘고 저 북촌 한옥 골목도 참 예쁩니다. 세 박자가 딱 예쁜 그 사진 준비했는데 이제 설 명절 연휴 시작되는데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계신 일가 친척과 함께 이번 설 명절만큼은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각박하게 사셨던 스트레스 모두 다 내려놓고 힐링하는 시간들 치료받는 시간들 미소 짓는 시간들 되시기를 저희 돌직구쇼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향길 먼 길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못했던 대화 이번 기회에 충분히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설 명절에는 방송이 없고요.
대체 공휴일인 수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에게 따끈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